네. 어, 아직도 매미가 오는 여름인데요. 어, 바깥은 아주 덥습니다. 공사도 하고 있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달의 이마에는 물결무늬 자국, 유명하신 이성복 시인이시고요. 제가 뭐 주제 넘게 한번 엮어보자면, 학교 다니면서 공대를 나와서 인문계열 대학원을 갔었는데요. 대학원에서 이분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생각이 정리돼서 한번 아주 거칠게 요약을 해보자니 그래서 어떤 서글픔인 것 같아요. 서글픔이라고 하면은 이제 슬픔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슬픔이라고 표현하면은 워낙 흔한 용어이기도 하고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감정이 좀 뿌옇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존재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들을 아주 적나라하고 적확하게 표현하시는 시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집은 구성이 참 특이한데요. 유명한 시인들의 예를 들면 로버트 프로스트 넘기면서 그냥 말씀드려보면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베르톨트 브레이트, 에즈라 파운드, 이미지즘의 시인이시죠.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시인인데 파블로 네루다, 에밀리 디킨슨 이렇게 시에 역사가 있다면은 거기서 이름을 큰 획을 남긴 그런 시인들이시죠. 그런 분들의 한 구절을 따와서 그것이 촉발하는 어떤 시상을 전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눈에 바로 들어온 시부터 읽어보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혀 정보가 없는 시인인데 50부 만젤 쉬땀 한기를 느낄 만큼 가난한 광선이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상처받은 새를 어떻게 할 거나 하늘은 침묵하다가 죽어버렸네. 이어서 이성복 시인의 시고요. 말리지 마라. 상처받은 새들은 내가 키우겠다. 상처받은 새들이 오면 암놈 수놈 갈라 대부 대모 정해주고 그것들 또 예쁜 새끼 낳으면 내가 데리고 살지. 맨하튼의 우디 알렌도 입양아 순이를 데리고 잘 살지 않는가. 가까이 살다 보면 육친의 정에도 섹스가 생기는 법. 탓하지 마라. 물 오른 나무들 서로 부대껴 산보를 일으키는 것. 상처받은 새들아, 너희 슬픔 내가 잘 안다. 지점토처럼 녹록한 말들의 회반죽. 거기서 나 말고 누가 잘게 다져진 너희들의 혀를 찾겠는가.
저도 한번 이어서 생각난 어떤 장면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일하러 가던 도중에 출근길이었는데요. 어떤 저보다는 더 젊어 보이시는 어떤 여자분이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 다리가 다친 비둘기를 손으로 막 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게 현실감이 안 들어서 어떤 장면인가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다리가 다친 비둘기의 동정심이 이르셨던 거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물론 이것도 편협한 저의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했던 공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이렇게 심장이 확 박혔다고 할까요? 좀 과장하자면은 약간 그런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선 권력이란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반기를 내거는 거죠. 반기를 내걸어서 자신의 어떤 충동과 어떤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삶을 전개시켜 나가는 거죠. 글로 쓰면은 그런 것들이 다 근사해 보인단 말이에요. 소위 뭐 먹물이라는 표현도 사람들이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어떤 지식인층을 꼬집는 말이죠. 꼬집는 말일 텐데 지식인층이 다 예술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참 어찌됐든 간에 재밌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또 이어서 생각나는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워낙 저명하신 평론가님이시죠. 작가님이시기도 한데 신영철 평론가님의 인생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것도 아주 진귀한 책인데요. 이성복 시인에 관련한 말이 있습니다. 저거 좀 찾느라고요. 여기 있네요. 슬쩍 건너가서 전문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안의 스승을 찾는 거지요. 자신을 찾아온 후배 시인 이우성에게 이성복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작가를 스승으로 택한다는 것은 배우자를 택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요. 스승이 없으면 헤매게 돼요. 극지의 시. 글을 웬만큼 써서 나름의 요령이 생기면 스승의 자리가 슬그머니 없어진다. 스승께서 이 글을 보면 뭐라 하실까? 이렇게 자문하게 만드는 글쓰기의 초자가 잊힌다는 것이다. 어디 글쓰는 사람만의 일일까? 자신감이 좀 붙으면 예전에 두려워하던 이가 귀찮아지는 때가 오는 것이다.
잠깐 껴들면 그 작가에게 스승은 독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독자도 스승에 가까울 수 있겠지만 작가 머리 위에 독자가 존재하는 거죠. 네. 상상 속 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작가는 참.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이 가장 바쁜 때다. 그러나 그것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헤매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만 그것을 모른다. 내 안에 수승을 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이성복 시인에게 배웠다. 어른이 없으면 자기가 어른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른이 없는 것, 그것이 어린애지요. 끝나지 않는 대화, 책 중에 일부이고요. 폐가 될까 두려워 그의 제자를 자처하지는 못하겠다. 그래도 스승의 자리가 흐릿해질 때마다 나는 그의 문장을 떨며 읽는다. 글쓰기는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칼끝을 자기에게 닿게 해서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마음에 확 박혔던 구절인데요. 피 안 흘리면서 흘리는 것처럼 사기치는 것을 독자는 제일 싫어해요. 불화하는 말들 중에 글입니다. 조금 오해를 해보자면 경전 같은 느낌의 말씀을 수업 때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감히 거기에 좀 반론을 제기해보자면은 어린애가 그냥 치기 넘치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해보자면 머릿속에 경전이 너무 많으면은 글이 좀 딱딱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막 꽂혀서 아기들이 뭐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패드라든지 뭐 패드라든지 이런 거에 꽂혀서 뭔가 집중해서 뭔가 할 때 어른들이 이런저런 잔소리라든가 뭐 말을 하곤 하잖아요. 뭐 식사 예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물론 그걸 제가 어른들을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꽂혀서 뭔가 할 때 그 아이가 집중하는 어떤 그 순전한 몰입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지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성복 시인은 훌륭한 시인이시죠. 시인이신데 거기에 그냥 짓눌려 버리고 만다면은 예술적 자아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시입니다. 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좋은 시의 요체는 비시적인 혹은 반시적인 일상사의 급소를 급습해서 매몰된 진실과 아름다움을 고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읽어보면은 뭔가 알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좀 불살라야 되죠. 약간 예술을 하려면은 약간 자기 스스로한테 불을 질러가지고, 저도 뭐 경전처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불을 내서 약간 분신 행위를 하는 거죠. 네. 이상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돌아와 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사실 근데 돌아오기 전에 이 두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새겨 본다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핵심을 꿰뚫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돌아와서 98번에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한자가 조금 들어있는데 제가 이런저런 핑계로 찾아보지 못했어요. 먼저 아르띠르 랭보의 지옥에서 보낸 한철. 나는 범죄의 공기에 몸을 말렸다. 그러고는 광적으로 못된 고개를 했다. 하여 봄은 나에게 백치의 끔찍한 웃음을 일으켰다. 단어 하나가 너무 강렬하죠? 강렬한데 저는 백치란 단어가 이렇게 약간 섬뜩하면서도 강렬하게 와닿은 대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충격적이어서 좀 얼얼했는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옛날에 자료 정리를 하면서 그 이미지즘의 시 에즈라 파운드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었나 다른 분이었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고도의 전류가 흐르는 언어가 시라고 주장하신 글귀를 어디선가 봤는데 요즘에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하고 가물가물해서 이런 랭보의 시가 딱 거기에 딱 들어맞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양성도 중요하고 소수성도 중요하고 하겠습니다만 시인이나 소설가가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꽂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꽂히는 어떤 썸띵이 있다면은 그거에 매몰돼서 파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좀 얘기가 좀 밀도가 높아졌는데 잠깐 다소 제 생각에는 재밌는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 다시 젊어져 그녀를 안아보았으면.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정치라는 시입니다. 네. 노인대학 노인들의 삼각관계는 대학생 뺨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마음이 급한 것이다. 나이 들면 성이 무디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반대도 사실이다. 예리하시죠? 이성복 시인. 노인들의 성은 살 빠진 우산대 같아서 급한 대로 소나기를 피할 수도 있고 휘둘러 개나 고양이 정도는 쫓을 수 있다. 제가 도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성이 향하는 공원 근처에는 50대 아줌마들의 담요 부대도 있다. 그것도 부대는 부대다. 그러나 공원 안 공작새처럼 화려한 무늬의 섹스는 태극 배지 귀두에 단 정치가들이나 바랄 일이다. 네. 단어가 세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드는 생각이 이제 사회화라는 용어가 있는데 물론 사회생활 하면은 서로 불편한 얘기를 최소화하고 어떨 때는 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 사회화 되면은 이게 내밀한 언어를 쓸 수 없겠죠. 책을 읽고 쓰고 이런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는 뭐 그런 구절일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생각나는 어떤 대목이 이것도 인생의 역사에서 신영철 평론가님께서 따오신 분인데요. 이상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시인이자 소설가가 있는데 김혜경이죠. 김혜경. 근데 전에 그 관련 레포트를 쓰다가 밤을 샌 적도 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을 샌 적도 있는데 제가 그런 관점으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상이 약간 오감도라는 시를 다들 아실 텐데 보시면은 약간 분열증이 있잖아요. 분열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신을 너무 하다 보니까 욕망을 제거하고 욕구를 제거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맑은 정신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분열증에 걸린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아무튼 간에 물론 폐결핵도 있었고 생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역시 정확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신영철 평론가님께서 이상이 수신을 많이 했다는 측면은 저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단지 좀 예술가라고 하면은 어떤 아우라나 어떤 신화화된 어떤 서사
뜬소문 같은 얘기도 들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좀 놀랐습니다. 최근에 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약간 너무 내면으로 가라앉는다라기보다는 내면으로 침투하다 보면은 내면에 매몰돼 버리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마음 편하게 바깥의 풍경을 그냥 보는 것도 좋잖아요. 뭐 구름이 움직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해가 이렇게 조금씩 위치를 바꾸는 거를 관찰해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밖에서 들리는 매미 소리를 그냥 멍하게 듣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내면이죠. 내면이기 때문에 어떤 들끓는 내면을 잠재울 수가 없다는 게 영화는 과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예술이 영원하다고, 물론 그 구절은 Life is short, art is long 약간 이렇게 오역돼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때의 아트는 그 기술이라고 해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칭하는 단어로서의 기술이기도 한데 예술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잖아요. 기술일 건데 저기 그 올림픽 때 도마 같은 경기가 생각나네요. 네, 생각나는데 아무튼간에 이 기술을 잘 해야겠죠. 예, 싱거운 얘기입니다. 요즘엔 이런 시도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제 기억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의 국민 시인이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 마리아께 드리는 소녀들의 기도라는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숨을 향하여 이렇게 보채임을 굽어보소서. 좀 더 눈에 들어오는 시는 이성복 시인의 시인데요. 소녀들 철없다. 무슨 일 한 번 있으면 그만이지. 또 자꾸 보챈다. 전에 우리 아이 놀러갈 때면 버스 언제 와? 언제 도착해? 언제 밥 먹어? 언제 집에 가? 언제 씻고 자? 늘 그러더니 소녀들 너희 잠시도 머물 줄 모르는구나. 빨리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빨리 결혼하고 애 낳고 빨리 애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고 나면 또 뭐 할 건데 소녀들. 너희가 그리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붉은 장미는 피지 않는다. 너희는 또 지지 않는 붉은 그리움을
너희 딸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삶이 되게 짧죠. 짧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그 여자들의 세계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남성적 시각으로 보는 여성의 세계입니다만은 그래도 다소 거리감이 좀 있는 시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조금 폼을 잡아보자면 세속이 있고, 그러니까 속세가 있고, 어떤 고고한 고상한 어떤 예술의 세계가 있다고 치면은, 물론 다 모든 예술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요즘에는 다 이렇게 저렇게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간에 서로 좀 적대적인 관계일 거잖아요. 예술이 그거로부터 도피를 해서 나온 거라고 본다면은, 현실로부터 도피를 해서 나온 거라고 본다면은 좀 꾸짖는 대목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시가 있는데요. 왠지 좀 부끄러울 뿐 물 위에 닿게 나는 잠자리를 개구리는 펄쩍 뛰어 잡아먹지만 물속 올챙이를 잡아먹는 건 잠자리 유충이다. 일승일패 무승부. 서울에서 유학할 때 고향 내려오면 때가 꼬지레한 친구들 내 방 들어오려면 발부터 씻고 오라고 쫓아보냈지만 지금은 BMW 굴리고 서울 유명 교회 목사도 되고 그 또한 일승일패. 딴에는 열심히 끼어들기 해 시내까지 왔더니 집 앞에서 앞지른 차가 내 앞에 와 있다. 차 주인은 추월당했는지 모르니 미안할 거 없지만 그래도 왠지 좀 부끄러울 뿐. 한편으로는 그 부끄러워한다는 조금 어려운 말인 수치의 감정도 이상보 시인에게서 많이 찾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은데요. 요즘 수치를 사회화하진 않잖아요. 산술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에 관련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감정이 수치인 것 같아요. 부끄러워한다는 감정. 물론 세속적으로 성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심장도 신체의 중심에 있듯이 수치도 어떤 어떻게 보면 격렬한 반응일 테니까 그것도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간에 오늘도 한 34분 정도 제 얘기를 좀 섞어서 뭔가 좀 말을 보태봤는데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름의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겠습니다. 네, 줄이겠습니다.